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동남부와 경기 남부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당초 우려했던 폭설 수준의 눈은 다행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대전, 충청 지역에는 최대 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는 최대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려던 대구와 경주의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연장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황을 보면서 설 연휴 때까지 연장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의 오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 열립니다. 춘추관 현장에서 또 화상 연결과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기자들이 한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문제 등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중심부 13개 역이 모두 폐쇄되는 등 50개 주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우 단체가 폭력 시위를 예고했던 지난 주말 특별한 충돌은 없었지만 무장 세력이 주택가를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토트넘 소속 선수로 7번째 기록이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폭설까지는 아니고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와 충청 곳곳에 최대 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예보가 이른 새벽부터 특히 출근길에 앞서 두 번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해서요. 특히나 오늘 월요일이고 아침 상황이 우려가 됐었는데요. 현재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입니다. 바깥 상황 어떤지 먼저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기상청은 어제 최대 15cm까지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그렇게 많은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행인데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월드컵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어젯밤 8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에 8cm를 비롯해서 서울 서초구에는 1.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에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양이 훨씬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 뒤로 지금 강변북로가 보이실 텐데요. 차들은 큰 막힘 없이 현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방향과 또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 모두 원활한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에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들이 많죠. 빙판길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도 정도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계속 추웠기 때문에 땅 자체의 온도도 많이 내려가 있어서 한 번 내린 눈이 쉽게 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면 도로나 다리 위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계단 같은 경우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남서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과 함께 오늘은 강풍도 주의를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대부분 해안 지역 그리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내일은 다시 추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온이 떨어질까요? 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지만 내일은 다시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게 되는데 오늘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다만 한파가 길게 가진 않고 모레 수요일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겨울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특히 서해안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폭설의 원인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올겨울 이 폭설이 잦은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온의 변화폭이 평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가 또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이 기온의 널뛰기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추운 날만 이어지는 것보다 강추위가 왔다가 누그러졌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더 자주 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눈을 봐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은 이후에 오늘 조금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최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강한 눈구름대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부터 카페 매장 영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노래방과 헬스장도 문을 엽니다. 다만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밤 11시까지 2시간 더 영업을 허용하려던 대구시와 경주시도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밤 9시 영업 종료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설 연휴 기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풀어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평성 논란에 법정까지 가게 된 업종별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됩니다. 카페는 식당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되도록 1시간 넘게 머물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학원도 다시 문을 엽니다. 이용 시간은 전국적으로 밤 9시까지로 제한했는데 대구와 경주시가 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 수 있도록 영업 금지 시간을 정부 아닌 21시보다 다소 완화하여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했으며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유흥시설도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문제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이 좀 되고 논란이 커지고 정부가 주의를 주겠다고까지 하자 결국 이들 지자체는 자체안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된 사람은 388명으로 오늘은 4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전날까지 엿새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살핀 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에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6주 만에 오늘 다시 문을 여는 노래방과 헬스장들은 어제 하루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일단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경영난은 여전하고 언제든지 또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계를 소독하고 마이크에 새 커버도 씌웁니다. 화장실 타일도 새로 붙입니다. 6주간 닫았던 노래방 문을 오늘부터 열 수 있다는 희망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청결하게 화장실도 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신곡 업그레이드라든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청결하게 청소하고 있는 중이죠. 밤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9시가 제일 피크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여기 임대료뿐만 아니라 뭐 전기세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가고 싶었는데 이용을 못 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는데 내일부터 이렇게 연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기구에 윤활제를 뿌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원들에게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도 보냅니다. 기구가 고장나거나 녹슬었을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사람의 손이 계속 닿고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땀에 대해서 부식이 없는데 주변 헬스장 중엔 영업 중단 중 찾아온 강추위에 수도관 등이 터진 곳도 많습니다. 수영장과 호텔 사우나와 달리 샤워 시설 이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 가서 쾌적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상 영업을 향한 첫 발짝을 뗀 셈이지만 여전히 막막합니다. 솔직히 희망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건 두려움이죠. 직접 오셔서 환불에 대한 얘기를 할까 봐. JTBC 이자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등 86억 원가량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오늘 실형이 선고돼 다시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지 주목됩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선 36억 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결정대로라면 뇌물액이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86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에 반영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씨 등이 뇌물을 강요했다면서 무노조 원칙 폐기 등 앞으로 준법 경영을 이어갈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벤처기업협회 등 재계에서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뒤 새로운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둔 미국 워싱턴은 지금 군사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곳곳이 통제되면서 일반 시민들보다 경찰과 군인이 더 많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극우 단체가 폭력 시위를 예고했던 주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혹시 극우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곳이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까지 어떤 주말 극우 집단이나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서 사실 무장 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도로 곳곳을 경찰이 모두 통제하고 있고 또 군병력이 막고 있어서 이곳 중심가까지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중심부 13개역을 지금 모두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역 이전에 내려서 걸어와야 했고요. 평소에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곳곳을 통제하고 또 검문을 하고 있어서 돌아오느라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이곳 백악관 근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군병력 일부만 있고요. 이렇게 거리 한가운데에서 중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워싱턴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주 의회를 상대로도 공격이 예고됐었죠. 다른 지역들은 어땠습니까?
일부 지역에 소규모 시위대가 모였다는 소식은 들어왔지만 특별한 충돌은 없는 걸로 역시 전해졌습니다. 다만 취임식 당일에도 무장 시위가 예고돼 있어서 각 주의회 주변도 지금 이곳처럼 철책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곳도 있고요. 광장을 폐쇄하거나 폭발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을 아예 틀어막거나 철거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건물의 경계가 강화되다 보니 무장 세력이 주요 건물이 아닌 주택가를 노릴 수 있다. 주택가에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워싱턴 인근의 주민들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동을 진압했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폭동에 참가한 사실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수사기관이 의회 폭동 현장의 영상과 녹음 기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적어도 13명이 경찰관 신분으로 그 당시 폭동에 가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근무일을 피해서 참가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 장소에서 동료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인명사고까지 낸 셈이 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폭동에 가담한 경찰관 수는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들을 연방수사국 FBI에 넘기는 한편 자체적으로 처벌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혼란과 폭동의 우려를 잠재우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극우단체의 폭동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2024년 재출마를 위해서 극단주의 단체를 핵심 지지층으로 여전히 그러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맥메스터 장군이 재출마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No, Jake, I don't support anybody. I mean, any individual. But I think it would be terribly divisive for our country for him to run agai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은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플로리다로 가서 가족들과 있으면서 결국 정치적인 재기를 노릴 거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춘추관에는 일부 기자들만 참석하고 대부분의 기자들은 화상, 채팅, 온라인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나올 질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답을 할지입니다. 앞서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립니다. 기자 20명만 회견장에 들어갑니다. 100명은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10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만큼 혹시라도 생길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는 오늘 회견 직전까지 모두 4차례 리허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직접 질문자를 선정해 답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에 주어진 시간은 100분가량.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씨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년사에서 송구하다며 첫 사과를 내놓은 부동산 문제,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관심입니다. 검찰 개혁을 진행하며 불거진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질문도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혼란을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결과를 어떻게 예상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질문에 보다 시원하게 답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오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인데요.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일찍 출마를 했고 이어서 박영선 장관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권 후보끼리 또 야권 후보끼리의 신경전도 치열한 모습입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당장 견제는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너무 오래된 경험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를 주장해온 안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은 야권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상대인 안 대표를 너무 견제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당에 뜻을 전했고 이달 안에 개각이 있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박 장관이 불만입니다. 출마한다 안 한다라는 기사로만 한 달 보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조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박 장관이 높고 당내 기반은 우 의원이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대결입니다. 저마다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현실화는 되지 않고 시장만 자극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앞다퉈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변북로 위에 땅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한강변에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 이렇게 하면 1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야권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언제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을 해칠 수 있고 지하화하거나 또는 데크를 설치하면서 짓는 게 적어도 4, 5년, 5, 6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야권 후보들의 주요 공급 대책은 규제 완화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각종 낡은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도 당장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일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은 규제 완화 소식에 벌써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온 나발니. 독금을 공격을 받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5달 만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도착하자마자 체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발니는 현지 시간 17일 저녁 8시 10분쯤 모스크바 북쪽 세레메티 예베우 공항에 도착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나발니는 입국 심사대에서 연방형 집행골 요원들한테 체포됐습니다. 나발니는 귀국 후 소셜미디어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저항을 다짐했습니다. 연방형 집행국은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나발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로스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5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왔던 그는 지난해 8월 기내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여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독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된 바가 있습니다. 나발니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법원이 오늘 29일에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백신 1회차분을 맞은 사람들이 35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누적 확진자 수보다도 많은 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5일 기준 355만 9,179명이 백신 1회차를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2회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44만 7,261명입니다.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335만 7,361명으로 백신 접종자 수가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수를 초월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80세 이상 고령층의 45%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한 주 동안에 400만에서 500만 명이 접종을 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6월 말까지 18세 이상 성인 전체 해당되는 5,400명 분이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3월 봉쇄 조치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직은 JTBC의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시간이 겹친 것이 일단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박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선박에 관한 결정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며 이번 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례에서 벗어난 일로 최근 한국 법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것과 비교됩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난 15일까지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의 2배가 넘었습니다. 700여 건이었는데요. 지난달 12월에는 전달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또 전세가가 크게 올랐고 공공 재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에 비정규직의 10명 가운데 4명꼴로 실직을 경험했다는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규직은 4%가량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은 실직 경험률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3배를 웃돈 55%가량이었습니다. 월성 원전 부지 내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조사단이 꾸려집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조사 범위와 일정 등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찬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이뤄낸 합격이라며 축하하는 지지자들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6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홀로 전선 정리 작업을 하던 도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의 경운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모두 불탔고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인근 임야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 킬로미터 퍼지면서 300건가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휴식 시간 없이 밤 늦게까지 긴 시간 촬영을 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마련이 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김환기, 천경자 화백 등의 작품을 절도한 혐의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한 교수가 가지고 있던 그림 8점을 훔쳤고 이들이 빼돌린 그림의 감정가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은숙 작가와 소속 드라마 제작사가 1억 원을 내놨는데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함께 기부를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5,0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수도권의 5,000여 가구, 지방이 10,000가구가량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오늘 접수분부터 연 2%대 금리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동계 훈련을 위해 제주도에 가는 선수들은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판정 자료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7시 기준 현재 전주와 광주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도 일부와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에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은 어제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대기는 일시적으로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는 오전에, 영남권에서는 저녁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청주 영하 4도, 전주와 부산 영하 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 주인 A씨가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게 문 앞에 있던 LPG 저장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중 차량 상태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세웠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살해된 8살 딸의 아버지가 지난 15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최근 딸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글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온두라스에서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 이른바 캐러밴 행렬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합류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현재 이 행렬은 9,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3,600km가 넘는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고된 여정이지만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막혀 아메리칸 드림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공정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온두라스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지난해 11월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으로 생계마저 어려워지자 미국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이민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e pedimos que él se llene de misericordia, que Dios le toque su corazón y que abra puertas. Solo queremos una oportunidad para trabajar. 미국으로 가는 여정은 힘들고 위험합니다. 경유지인 과테말라와 멕시코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에 군인과 경찰을 배치한 채 불법 이민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군은 지난 15일 국경 지역에 도착한 이민자 600명을 붙잡아 이민 당국에 넘겼습니다. 온두라스 정부 역시 불법 이민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온두라스 외무부 차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Hoy, tanto El Salvador como Guatemala, México y Honduras, estamos de acuerdo que la gente puede migrar de una manera regular y ordenada, pero no pueden migrar de una manera irregular, violando las leyes de los países amigos y hermanos.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을 향한 행렬.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미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미 국가들의 경제난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네, 캐러밴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는 그 북부 삼각지대라고 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입니다. 특히 캐러밴 출발지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고 정치와 치안이 불안합니다. 또 가정 인터넷 보급률이 33% 정도에 불과해서 그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든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실하고 작년 11월에 그 허리케인이 두 차례나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캐러밴이 멕시코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추방당하거나 미국 입국 심사를 위해서 수개월, 수년을 대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본국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미국행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바이든 당선인은 공정한 이민 정책을 공언했습니다. 주목되는 세부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든 당선자는 이민 정책 중에서도 중미 지역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들었습니다. 먼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줄여왔던 난민 상한선을 다시 늘리고 특히 중미 이민자들에게는 그 미국 입국 전에 자국에서도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멕시코 대기 정책, 안전한 제3국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이민법원의 그 최종 승인 전까지 멕시코나 과테말라에서 머물면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TPS라고 하는 임시 신분보장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전 또는 자연재해를 겪은 특정 국가 출신자들의 그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를 제외하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코로나19 확산세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민자가 계속해서 폭증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도 이민자 정책에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캐러밴은 계속 조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민 심사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고요. 감염병 문제, 또 열악한 난민 대기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유입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의 원인이 되는 중미 지역의 빈곤과 실업, 또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도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의 그 협력 의지도 확인했고 미주 지역 기구들과도 협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미 지역입니다. 정치권의 부패가 심각하고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원조를 투명하게 사용할지 또 미국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적 안정을 이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미 지역 정부의 체계적인 변화와 개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중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쌓았던 국경 장벽을 바이든 당선인이 없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온두라스에서 모여서 미국으로 가자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훨씬 더 큰 규모의 캐러밴이 미국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종의 용광로로 불려온 미국의 정신을 살려서 이민자 포용 정책을 내세운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N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부 다중이용시설들 영업이 가능해졌고요. 그동안 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인원을 줄여서 정규 예배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아직도 900여 명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숨은 감염자가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잔디밭에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점퍼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어제 폐쇄 명령에 반발해 교회 앞 잔디밭에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규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추정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정규 예배에 한해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수의 20%까지입니다. 문제는 7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입니다. 전체 3천여 명 중 926명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 다른 교회 예배나 소모임에 참석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모임은 모두 금지했지만 몰래 모이는 것까지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특별히 종교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종교시설이며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여야에서 지금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주자는 방안도 있고 폐업을 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지원에 나서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320원이요. 거기에다가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하다 보면은 돈 1,000만 원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말문을 잇지 못합니다.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될 거 같아요. 여야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게 거론됩니다. 여당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경우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2.5단계가 한 달 지속되면 업체당 24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 공과금, 이자와 위약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4가지 멈춤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잦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지원금을 지급한 독일은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출액의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은 우선 지원하는 대신 심사는 나중에 자영업자들을 신속하게 돕는 게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선 임대료를 최대 90% 지원해주고 영국에선 지난 3개월 평균 수익의 80% 수준을 보전을 해줍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을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 조치 때문에 영업에 제한을 받는 음식점의 경우 일본에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휴업 요청과 보상은 반드시 세트로 이뤄진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침입니다. 일본은 이번 국회에서 1조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한 음식점 업주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경우 하루에 우리 돈 63만 원씩, 한 달에 최대 1,97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월 매출이나 가게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아예 문을 닫고 쉬겠다는 곳들도 나왔습니다. 今日からこの大きな方の箱になってますけど、常設店舗というこちらのキラスの方は平日お休みさせていただいて、土日だけ営業すると。 긴급 사태가 선언된 이후로 가게 문을 아예 닫고 휴업에 들어간 곳도 많습니다. 이 좁은 골목 안에서도 술집 3곳이 줄줄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それはもうかなり助かりました今回は。足りないですけど、この冬この 2,3 ヶ月か、どれぐらいかかる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も、それを乗り越える力にはなるので。 도시 봉쇄나 강제 휴업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 대신 과감한 보상을 통해 정책 참여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단계적으로 영업장 이름을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뇌물 공여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고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의 형량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정상적인 선고라면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뇌물과 횡령액이 86억이 넘습니다. 법에 따라서 뇌물의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은 최소 5년 실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뇌물 관련해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감형하려고 하는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집행유예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게 왜 제가 이제 비정상적인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기업 범죄에 대해서 감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개인 범죄입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 개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업 범죄라면 삼성전자가 기소가 됐었고 어떤 실형을 선고받는 벌금 같은 것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를 잘못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자체를 보더라도 이게 옥상옥 조직입니다. 사실 네.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에 이미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몇 군데와 협약을 통해서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자와 같은 삼성전자 같은 계열사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또 성과로 꼽는 게 이재용 부회장 그 사과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내지는 기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심각한 의문을 주고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들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삼성 측 심리위원회의 의견만 있을 뿐이죠. 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은 뇌물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동적인 뇌물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뇌물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2심에서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을 때 바로 수동적 뇌물이라는 이유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파기했습니다. 승계라는 현안이 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판결 내용이라든지 최순실 씨의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청을 받았으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요지를 뒤엎고 파기환송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도 역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계에서 탄원서를 낸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의미 외에는 사실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재용 부회장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경제 체계가 마치 하나의 재벌, 몇 개의 재벌 중심으로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쭉 줄을 서서 움직이는 마치 계획경제 같은 체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자면 한 사람의 입장 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경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금 수준에서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탄원서를 냈는데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선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1년 정도 수감돼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러면 실적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지금까지 M&A 사례가 바로 하만을 인수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벌 총수들 그동안에 감옥에 있었을 때 기업들이 나빠졌거나 경영이 제대로 안 됐던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안 가서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다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갈 상황이 되면 갑자기 재벌 총수가 없어지면은 이 회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제가 문제라는 식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밖에 아니다. 이런 것으로 감형의 사유를 삼거나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재계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다거나 파장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그렇지 말씀이신 않고요. 오히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 CEO 출신들이 다른 기업들로 가서 또 CEO 활동도 하는 CEO 사관학교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제대로 경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재벌 봐주기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고 권력자였던 정치 권력자는 전임 대통령 에 비해서도 살아있는 경제 권력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이 아닌 재벌공화국임을 선언하는 일이 될 것이고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 영혼을 꺾는 것이다. 저는 사법부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내각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당대회에서는 경제 실패를 이례적으로 또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금 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어제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물갈이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박정국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총리에 임명되는 등 부총리 8명 중에 6명이 교체됐습니다. 이외에도 화학공업상과 전략공업상 등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 15명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국 국무위원장이 당 제8차 대회사에서 지난 5년간의 경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면서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당대회에서 박봉주 부위원장 등 국무위원 6명이 물러났는데 후임자들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술라베시 섬 소식도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70명이 넘게 확인이 됐네요. 네, 현지 시간 17일 오후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은 술라웨시 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7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후 날이 갈수록 희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820명이고 이재민 수가 27,800명에 달합니다. AFP 통신은 주청사와 병원 등 수백 채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깔려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여진과 쓰나미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오전 규모 5.0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다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의 라이프에서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3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가장자리, 골목길에서 목격한 우리 시대의 가난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서울 라현동에서 폐지를 줍는 70대 여성 윤영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도시 어디에나 있지만 잘 보이지 않으며 가난의 표상이 된 이들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비공식적인 이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양한 자료들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곧 마주할 초고령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집이 아닌 사는 집에 매몰된 우리 사회에서 재테크 수단이 아닌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집, 그 안에 담긴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구석구석에 삶의 흔적과 역사가 묻어있기 마련이죠. 한 가족의 역사와 엄마로 대표되는 여성의 삶, 그리고 현대사까지 담아냈습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백인 노동자들의 도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입니다. 이곳에 밀레니얼 세대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지방과 삶과 죽음이 오가는 열악한 노동 환경, 성차별이 만연한 남성 중심 사회의 재철소. 그녀가 본 것은 분열된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저자의 삶을 변화시킨 노동의 가치와 존엄, 혐오가 아닌 공감과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가 23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박지수를 앞세워서 용인 삼성생명을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지수는 26득점 18리바운드를 올리며 최다 연속 경기 더블더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블록슛 2개를 추가한 박지수는 역대 9번째이자 최연소로 통산 블록슛 300개도 달성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내리던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에는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는 최대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등 일부 시설 영업이 재개되는데 밤 9시까지로의 영업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연장이 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때까지도 가져갈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주시는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의 오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또 처음으로 사과한 부동산 문제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